프랑스 파리 외곽에 있는 고풍스러운 대저택에 수많은 귀족 가문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한 프랑스 여성이 한국의 이야기를 꺼내어 들자 그 많은 귀족들의 표정이 상기되기 시작했다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드로 슈벡이라고 해요. 현재 파리 제3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 중이에요. 저는 프랑스 파리 외곽에 있는 고풍스러운 대저택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제 가문은 프랑스에서 대대로 이어져 온 귀족 가문인 메종 드 오를레앙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늘 품격과 전통을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살아왔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발레와 피아노를 배우고 프랑스의 정통 예법을 익히며 자랐어요. 귀족이 아닌 일반 시민들은 저를 품위 있는 귀족 아가씨라고 부르면서 선망의 시선을 많이 보내지만 사실 저는 늘 약간의 답답함을 느끼며 자랐답니다. 저는 가문의 기대 속에서 자랐어요. 저희 가문의 어른들은 재계와 정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특히 사업을 크게 하시는 삼촌이 저를 특히 예뻐하셔서 저에게 지원을 많이 해주셨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제가 언젠가 가문의 이름을 빛낼 일을 할 거라며 기대했지만 정작 저는 내심으로 내 길은 따로 있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 대한 관심은 우연히 시작됐어요. 친구가 소개해준 한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면서부터였죠. 드라마 속의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복잡한 감정선을 그려나갔고 그들의 말투와 언어가 왠지 모르게 묘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한국어는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말 속에 뭔지 모를 따뜻한 정서가 담겨 있는 게 느껴졌거든요. 단순히 안녕하세요라는 간단한 인사말조차 왠지 모르게 듣는 사람을 포근하게 감싸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또 한국어에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이 많아서 말하는 사람의 태도와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발음이 참 매력적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부드러우면서도 리드미컬하고 소리가 참 깔끔하게 느껴졌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같은 말들은 단순히 말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감정이 담긴 음악처럼 제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히 재미있어서 보기 시작한 한국 드라마였는데 점점 한국어라는 언어에 깊이 빠져들어 버렸죠. 프랑스와는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진 한국. 하지만 저는 그 안에서 처음 느끼는 아름다움과 인간적인 매력에 빨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했어요. 어느 날 저는 파리의 한 연회장에서 열린 귀족들의 사교 모임에 참석했어요. 고급 샹들리에 아래에서 내노라 하는 귀족 가문 사람들이 와인잔을 들고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죠. 그곳에서 제 삼촌인 프랑스에서 꽤 큰 호텔 사업을 하고 있는 샤를 드로 슈벡 백작이 중심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삼촌은 평소에도 자기 자랑을 즐기는 사람이라 오늘도 열심히 수다를 떨고 계시더군요. 하지만 어릴 때부터 저를 너무 이뻐해준 삼촌이라 저는 그런 모습조차 참 귀엽다는 생각을 하며 재밌다는 듯이 듣고 있었죠. 그런데 삼촌이 갑자기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마리가 요즘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설치고 다닌다 라고 하시면서요. 순간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어요. 한국어?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 프랑스어처럼 우아한 언어도 아니고 영어처럼 국제적인 언어도 아닌데. 그러면서 저를 보며 놀리듯이 와인잔을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삼촌의 말에 맞장구를 쳤어요. 한국어는 그냥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라고 하면서요. 또 한국은 문화가 뭔지도 모르는 나라다. 한국은 그저 전자제품을 만드는 산업국가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군요. 듣고 있던 저는 그들의 말이 정말 불편해서 기분이 나빠졌어요. 그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가 뜨거운 게 꿈틀꿈틀했어요. 삼촌과 다른 사람들은 한국과 한국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억울한 감정이 막 올라오는 거 있죠. 특히 평소에 저랑 너무 친한 삼촌이었기 때문에 제 선택을 존중해주지 않는 삼촌에게 더 속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도 삼촌과 그의 귀족 친구들은 어깨를 으쓱으쓱 해대면서 프랑스어와 그들이 가진 문화적 자산에 대한 자랑을 한없이 떠들어대고 있더군요. 그들의 우월감은 정말 견고하고 높아 보였어요. 저희 가문처럼 프랑스의 오래된 귀족 가문들은 자신들만의 확고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 자부심은 단순히 가문의 역사나 재산 때문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우리가 즐기는 문화, 우리가 입는 옷조차도 우월함의 상징이라고 여겨지거든요. 특히 프랑스어는 그 자부심의 핵심 중에서도 핵심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우아한 언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귀족들 사이에서는 프랑스어를 최대한 품위 있고 세련되게 구사하는 게 곧 품위와 지성의 척도였어요. 그래서 파티나 연회에서도 다른 언어를 말하는 건 절대 금기였죠. 영어조차도 실용적이지만 감정이 담기지 않은 언어로 대놓고 무시되곤 했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 세대는 의도적으로 영어를 배우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았답니다.
연회가 계속되면서 삼촌과 다른 귀족들의 조롱은 점점 심해졌어요. 삼촌은 자기가 보기엔 제가 철없는 애들처럼 유행에 휩쓸린 거고 한 달도 되지 않아 곧 정신을 차리고 라틴어 같은 진짜 중요한 언어를 배우게 될 거라고 호언장담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도 삼촌 편을 들었어요. 마치 철없는 어린아이를 타이르기나 하려는 듯한 거만한 태도로요. 프랑스어는 예술의 언어고 한국어는 그저 공장에서나 쓰는 언어겠지. 한국에는 귀족 가문이 없기 때문에 한국어는 그냥 평민들이나 쓰는 천한 언어일 뿐이다. 요즘 한국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지만 그건 일시적인 유행일 뿐인데 요즘 애들은 너무 프랑스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없이 천박한 문화에 막 휩쓸려 다닌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말이죠. 그들의 말투는 늘 그렇듯이 여유롭고 느긋했지만 그 안에는 명확한 우월감과 인종적인 차별 심리가 깔려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꾹꾹 참았어요. 이 연회장은 그들의 규칙이 지배하는 공간이었으니까요. 그때 어떤 사람이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한마디 했어요. 말이, 너 혹시 케이팝 아이돌이라도 될 생각이니? 아니면 한국 드라마에서 엑스트라로 나올 생각인가? 그가 던지는 비아냥 섞인 농담에 연 회장은 순식간에 웃음바다로 변했어요. 저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꽉 쥐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고 가슴속 어딘가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걸 느꼈죠.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연 회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지고 순간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약간의 흥미가 섞여 있었죠. 아마 제가 이렇게 나설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말했죠. 한국어는 단순히 유행하는 언어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5,000년의 문화와 정신이 담겨 있어요. 프랑스어가 우리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한국어를 그렇게 가볍게 보시는 거죠? 삼촌은 놀란 눈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이내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너는 아직 어려서 잘 모른다. 세상에는 더 중요한 언어들이 있다. 한국어는 국제적인 영향력이 없다. 그건 오직 너 혼자만의 취미일 뿐이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말이죠. 저는 고개를 저으며 삼촌의 말을 가로막았어요. 그건 삼촌이 한국어를 그리고 한국 문화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하버드대, 옥스퍼드대 같은 세계적인 대학에서 한국어 강좌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사실은요. 그 순간 연 회장의 공기는 묘하게 달라졌어요. 귀족들은 여전히 제 말을 의아하게 여겼지만 삼촌의 표정에는 살짝 동요가 보였어요.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언젠가는 이 사람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진짜 가치를 알도록 해주겠다고요. 저는 자리에 앉으며 조용히 와인잔을 내려놓았어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반응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제가 제 신념을 지키고 제 길을 선택했다는 거였죠. 그런 일이 있은 뒤 저는 곧바로 한국어 과외를 받기 시작했어요. 제 선생님은 한국에서 온 윤 선생님이었는데 차분하고 친절하면서도 때론 엄격한 분이었어요. 첫 수업 날 선생님은 저를 보며 한국어는 쉬운 언어는 아니지만 제대로 배우면 굉장히 재미있고 매력적일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유럽 사람들이 특히 한국어를 좋아하는 것 같다는 말씀도 하시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와 펜을 꺼냈어요. 첫 수업은 한글부터 시작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이탈리아어를 배울 때 복잡한 문법과 철자로 고생한 기억이 있어서 한글의 간단한 24개의 글자를 배우는 게 놀라울 정도로 신기했어요. 선생님이 한 글자씩 소리를 내자 저도 따라 해봤어요. 그런데 발음이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특히 기역과 키역, 비읍과 피읍의 미묘한 차이는 몇 번을 연습해도 잘 구분되지 않았죠. 그래서 자꾸 한국을 아니라 한쿡이라고 발음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것조차 너무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번이나 반복하다 보니 금세 제대로 된 발음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저를 보시면서 정말 빨리 배운다고 말씀하시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거울 앞에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수십 번이나 연습했어요. 발음을 교정하려고 입모양을 바꿔가며 계속 말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처음에는 낯설기만 했던 그 말들이 점점 제 입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말들이 단순한 인사나 의사표현이 아니라 따뜻함과 배려가 담긴 표현이라는 걸 머리가 아닌 가슴에서 미묘하게 느껴지기까지 했어요. 그 이후로 제 한국어 수업은 단순한 학습이 아니라 매 순간이 흥미로운 발견으로 가득 찬 시간이 되었어요. 이렇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지 1년 반 정도가 지나면서 저는 한국어도 꽤나 잘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와 사회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하지만 삼촌과 귀족 사회 사람들은 여전히 한국에 대해 냉소적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프랑스 귀족 가문들이 주최한 국제문화 포럼이 개최된 날이었어요. 이 포럼은 유럽 각국의 귀족과 경제인들이 모여 문화와 경제적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특별히 이번에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주제로 삼았고, 이를 위하여 한국에서 온 기업 대표와 대사가 포럼에 초청되었고, 한국에 관심이 많던 저는 삼촌을 따라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한국 대표들은 연이어 유창한 프랑스어와 영어로 발표를 이어갔어요. 그들은 한국의 기술과 문화,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에 대해 발표를 말했고, 청중들은 그의 유창한 프랑스어와 발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놀란 듯한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삼촌을 비롯한 몇몇 귀족들은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여전히 한국 대표들을 과소평가하는 듯 보였어요. 그때 삼촌이 옆 사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흥미롭긴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기술에 의존하는 산업국가일 뿐이지 문화와 예술은 그닥.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삼촌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마음은 없는지, 또 한국이 요즘 얼마나 핫한데 여전히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편견에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포럼 후반부가 되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 대표가 발표를 마친 뒤 프랑스와 한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프랑스 측 대표가 뜻밖의 문제에 봉착한 거죠. 프랑스 측 귀족 대표가 한국 기업 대표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은 처음엔 순조로워 보였죠. 프랑스 측 대표는 자신감 있게 협상 조건을 제시했고, 한국 기업 대표도 미소를 지으며 긍정적으로 답변을 이어갔죠. 하지만 회의가 점점 깊어질수록 뭔가 어긋나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통역사가 말을 전할 때마다 한국 대표는 미묘하게 고개를 갸웃하거나 짧게 웃으며 괜찮다는 듯 답변을 이어갔지만, 그 웃음 뒤에는 무언가 부족한 듯한 느낌이 담겨 있었죠. 특히 한국어의 존댓말 체계나 맥락적으로 중요한 정서적 뉘앙스가 통역 과정에서 많이 누락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죠. 프랑스 측 대표가 한국 대표에게 투자 조건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한국 대표는 갑자기 표정을 굳히며 말을 멈추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순간 정적이 흘렀고 프랑스 측 대표는 눈에 띄게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그는 얼른 통역사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미 한국 대표의 얼굴에 떠오른 흔들림은 감춰지지 않았어요. 저는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만약 이들이 한국어와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철저히 준비했더라면 이런 실수는 없었을 텐데 하고요. 그렇게 프랑스 측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포럼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아 버렸고, 협상은 결국 어색하게 마무리되고 말았어요. 결국 이 경험은 단순한 통역 실패 이상의 의미를 남겼어요. 한국어와 그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안일한 마음으로 형식적으로만 접근했던 프랑스 측의 태도, 결국 그것이 협상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음을 모두가 깨닫게 된 순간이었죠. 이 사건이 알려지자 귀족 사회에서도 미묘한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사건 이후 귀족들 사이에서 한국어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몇몇 젊은 귀족들은 한국 대사관이나 한국 기업과의 교류가 늘어나면서 이미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요즘 한국 드라마가 정말 인기가 많아서 자기 딸도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난리다. 한국과의 사업에는 전통적인 것만 아니라 최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부가가치가 따라오는 것들이 많다. 한국 기업과의 협상을 위해 한국어를 조금 알아두는 게 유리할 것 같다. 이런 말들이 주변에서 심심찮게 들려오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냉소적이던 귀족들조차 점차 변하기 시작했어요. 늘어만 가는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과 젊은 세대의 영향으로 한국 문화가 그들 사이로 조금씩 물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프랑스에 대한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저희 삼촌도 한국어는 모르겠지만 한국 음식이 꽤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중얼중얼 거릴 정도였으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귀족 사회의 파티 메뉴에 한국 음식이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삼촌은 처음에 나는 매운 건 못 먹는다고 투덜댔지만 소고기, 불고기와 마늘 장아찌를 맛본 후에는 조용히 맛을 음미하면서 미소를 짓더군요. 또 어떤 파티에서는 한국에서 온 유명한 셰프가 비빔밥을 만들어 내놓았어요. 그 음식을 맛본 귀족들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곤 다들 공통적으로 평생 이런 신선한 맛은 처음이다. 뭔가 미묘하고 섬세한 맛이 살아있다. 너무 건강해지는 기분이 든다. 이런 말들을 하더군요. 제가 한국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을 아는 한 귀족 아저씨는 나중에 저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다음엔 한국 음식을 직접 추천해주면 정말 고맙겠다. 요즘 자기 가족들이 모두 한국 요리에 관심이 정말 많다고 말했죠. 이렇게 언제인지도 모를 사이 한국 패션과 케이팝과 한국 음식이 귀족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져가기 시작했어요. 연회에 참석한 젊은 귀족들이 한국에서 수입된 브랜드를 입고 나타나거나 블랙핑크와 방탄소년단 이야기를 꺼내는 일이 흔해졌죠. 특히 블랙핑크의 파리 공연이 엄청난 대성공을 거뒀다는 이야기는 어디 가나 한 달 내내 화제가 되었죠. 그렇게 고상하고 잘난 척 잘하는 프랑스의 귀족들이 아시아의 작은 나라인 한국의 여성 아이돌을 거의 숭배하다시피 하는 모습을 보니 솔직히 저도 이 정도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죠. 이제는 한국이 귀족들 사이에서도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니었어요. 파티에서는 한국 드라마 OST가 배경음악으로 흘러나오고 메뉴에는 김치와 불고기가 당연한 듯 올라왔어요. 어떤 귀족은 가족과 함께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던 중 어느 날 샤를 삼촌이 급하게 저를 찾았어요. 자기가 사업과 관련해서 중요한 협상이 있었고 상대 측이 한국이었는데 엄청난 낭패를 봤다고 하면서요. 삼촌이 해준 말에 의하면 이번 협상은 프랑스의 고급 호텔 및 리조트 회사들과 한국의 대기업이 공동으로 새로운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관한 것이었는데 삼촌은 그동안 수많은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경험이 있어서 자신만만한 태도로 회의장에 들어섰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다고 해요. 삼촌은 통역을 통하여 프랑스어로 자신감 있게 사업 계획과 제안을 설명했고 한국 측 대표도 미소를 지으며 경청했다고 했습니다. 회의장 한쪽에서는 프랑스의 다른 호텔 대표들이 한국 대기업 임원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들은 간단하게 한국어로 인사를 주고받으며 친근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협력할 기회를 얻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런 간단한 말들이 한국 측 임원들의 얼굴에 미소를 띠게 했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죠. 삼촌이 옆에서 들은 바로는 다른 호텔 대표들은 최근에 한국 드라마를 봤는데 정말 감동적이더라. 촬영지도 정말 아름답더라. 한국 음식을 즐겨 먹는데 특히 비빔밥은 정말 맛있더라 등의 얘기를 하며 한국 측 임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갔고 한국 측 임원들은 그들의 관심과 배려에 깊은 인상을 받는 것 같았대요. 당연히 대화는 점점 더 분위기가 좋아졌고 협상에서도 이들이 자연스럽게 유리한 입지를 점해가는 것이 눈에 빤히 보일 정도였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삼촌은 이런 분위기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있었어요. 그는 한국어는 물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른 대표들이 통역이 있더라도 별도로 간단한 한국어를 섞어가며 친근하게 대화를 이어가는 동안 삼촌은 순전히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불편하고 어색하게 대화를 이어갔으니 말이죠. 삼촌은 점점 더 초조해졌어요. 그는 자신의 제안이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만만하게 회의장에 들어갔지만 시간이 갈수록 대화에서 밀려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던 거죠. 한국 측 임원들은 다른 프랑스 대표들과 더 오래 대화를 나누며 신뢰를 쌓아가는 모습이었고 삼촌의 제안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회의가 끝날 무렵 한국 측 대표들은 다른 호텔 대표들과 다음번 만남에서 더 구체적인 얘기를 나누자며 힘차게 악수를 나눴지만 삼촌에게는 그저 입으로 형식적인 인사만 건네고 자리를 떠났다고 해요. 그날 삼촌은 그 자리에 홀로 남아 분노와 자책감을 삼킬 수밖에 없었죠. 삼촌은 저에게 물었어요. 말이 왜 이렇게 된 거지? 내 제안이 충분히 좋았는데 왜 나만 밀려난 거야? 라며 계속 투덜거렸지만 사실 삼촌도 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저를 부른 거죠.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그의 준비 부족이 협상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거죠. 삼촌은 처음으로 자신의 자부심과 오만이 큰 실수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말했죠. 삼촌, 문제는 제안 자체가 아니라 소통 방식이에요. 한국에서는 관계와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요. 삼촌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대화를 이어간 게 그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삼촌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했어요. 그렇다면 네가 도와줄 수 있겠니? 다음 회의에서는 네가 함께 가서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며칠 뒤 삼촌은 저와 함께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어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처음과 달랐어요. 저는 회의 시작 전에 한국어로 한국 측 임원들에게 간단한 인사를 건넸죠.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샤를 대표의 조카 말이라고 합니다. 오늘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한국 대표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들은 저에게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냐고 칭찬을 해주었고
저는 감사의 인사를 드린 후 제가 한국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어떤 한국 드라마를 봤는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하는지 등에 대해서 조잘조잘 수다를 떨었어요. 저는 한국 역사 중에서 조선시대에 특히 관심이 많아요. 조선은 그 당시에도 문화와 학문이 유럽 어느 나라에 못지않게 발전했잖아요. 특히 왕조 체제가 500년 이상 지속되었다는 건 정말 놀랍더라고요. 유럽에도 그런 나라는 잘 없거든요. 특히 프랑스와의 교류도 있었어요. 이 말을 꺼내자 한국 대표들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프랑스도 그렇지만 한국도 역사와 문화가 정말 깊고 아름다운 나라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에 우리가 함께 개발하려는 관광단지는 한국과 프랑스의 역사적 교류를 재조명하는 훌륭한 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프랑스의 건축미를 한국 전통의 미와 조화롭게 결합해서 세계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제 얘기를 들은 한국 대표들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 조선과 프랑스의 교류를 활용한 관광단지는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독창적이고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고요. 마침내 회의가 끝나갈 무렵 한국 측 대표는 웃으며 삼촌에게 말했어요. 이번 협상에서 귀측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가 정말 큽니다. 앞으로도 좋은 협력 관계를 이어가길 바랍니다. 라고요. 삼촌은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했고 저는 그 순간 삼촌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삼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셨죠? 라고요. 삼촌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없었더라면 이번 협상은 완전히 실패했을 거라며 정말 고맙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날 이후 삼촌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 조금씩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까지 하셨죠. 말이 나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라도 말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생 프랑스 귀족으로서 프랑스어에 대한 자부심으로 살아온 삼촌이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동양의 작은 나라 한국어를 배우기 위하여 저에게 도움을 청하다니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그 조건은 앞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면서 절대 그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것이었죠. 삼촌은 잠시 생각하더니 뭔가 반성한다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우리는 서재에서 한국어의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삼촌은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정말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는 게 느껴지더군요. 처음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말할 때는 발음이 정말 엉망진창이었지만 삼촌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배우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에 2시간씩 한국어를 가르쳐 드렸고 3주가 지났어요. 한글의 기본 원리를 금세 깨우쳐버린 삼촌은 점점 그 체계적인 구조와 단순한 규칙에 매료되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놀랍다.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게 모든 자음과 모음의 소리를 다 표현할 수 있을까? 전 세계의 어떤 언어도 이런 탁월한 체계를 가지고 있진 않다. 내가 그동안 왜 이런 훌륭한 언어를 무시했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인터넷에서 한글에 대한 자료를 찾아서 삼촌에게 보여줬어요. 한글은 세종대왕과 조선시대 학자들에 의해 그 제작 목적과 과정이 역사적으로 명확히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언어이다. 또한 한글은 백성들이 최대한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문자의 민주화라는 점에서도 세계 유일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한글은 모든 음성을 기록할 수 있는 문자이며 기본 자음과 모음의 조합 규칙이 명확하여 한글을 배우면 어떠한 소리도 표기할 수 있다. 또한 간결한 조합 방식 때문에 디지털 환경에서도 매우 효율적이며 텍스트 처리 과정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와 정확성을 가지고 있다. 세계적인 언어학자인 제프리 샘스는 한글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평가했으며 언어학자인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한글을 현존하는 문자 중 가장 혁신적이고 단순하며 효율적인 문자라고 극찬했다. 이를 인정한 유네스코에는 한글의 문맹 퇴치 효과를 인정하여 개발도상국의 한글 보급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삼촌은 제가 보여드린 자료들을 보자 눈을 반짝이며 스크린을 뚫어져라 쳐다보셨어요. 그리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글이 단순히 글자를 넘어서 이런 철학적 깊이와 실용성을 가지고 있다니 세종대왕이라는 분이 정말 천재였던 것 같다. 백성을 위해 이렇게 혁신적인 문자를 만들다니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한국어와 한글을 진짜 진지하게 배워볼 생각이다. 그리고 다음 협상에서는 한국 대표들에게 직접 한국어와 한글로 인사를 건네고 싶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런 삼촌의 모습을 보며 한국어가 단순히 언어를 넘어 사람의 생각과 태도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역사적이고 철학적인 힘까지 가졌다는 걸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답니다. 이렇게 시작된 삼촌의 한국어 공부로 인하여 저는 정말 짜증이 났어요. 왜냐하면 삼촌이 한국어에 너무 심취하셔서 심심하면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하셨거든요. 발음이 이게 맞느냐? 이 단어랑 이 단어 중에서 어떤 게 더 정확하냐? 존댓말과 반말이 너무 어렵다 등등. 이런 질문 전화가 하루에 최소 5통 정도 오더라고요. 하루 종일 일은 안 하고 한국어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도 이런 삼촌의 모습이 처음에는 재미있었는데 나중에는 삼촌의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거릴 지경이 되었죠. 하지만 짜증이 나면서도 삼촌의 열정은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그는 매일 새로운 문장을 배워서 저에게 자랑하듯 전화로 시험을 보곤 하셨어요. 우리 삼촌 정말 귀엽죠? 삼촌의 한국어 공부는 제게 웃음과 짜증을 동시에 안겨줬지만 결국은 우리 둘 사이를 더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특별한 시간이 되어가고 있답니다. 몇 달 후 귀족들의 연회 자리에서 삼촌은 다른 귀족들에게 자신이 배우고 있는 한국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의 실수와 오만함을 솔직히 인정하며 한국어가 얼마나 매력적이고 유용한 언어인지 설명했죠. 처음에는 내가 이 언어를 가볍게 여겼지만 이제는 이 안에 담긴 깊이와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어. 마리가 아니었다면 절대 깨닫지 못했을 거야. 라면서요. 그의 이야기를 들은 귀족들은 그래? 하면서 놀란 표정을 지으며 관심을 보였고 삼촌이 뭐라 막 떠들어대면서 설명을 하자 몇몇 분들은 자기도 삼촌처럼 한국어를 배워야겠다고 말했어요. 어느덧 삼촌은 이제 한국어를 배우는 초보 학습자에서 한국 문화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일전에는 제가 추천한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을 밤새워 보시곤 다음날 아침에 피곤한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걸어 그 드라마가 얼마나 재밌고 감동적이었는지 떠들어대시고 어떤 날은 자기가 김치찌개를 먹어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매운 음식에서 이런 깊은 맛이 나올 수 있는지 정말 놀랍다고 하시면서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미각을 가진 것 같다고 하시기도 했어요. 또 얼마 전에는 직접 한국 요리를 배워보겠다며 한식 요리 클래스를 등록하셨다고 하는군요. 이제 곧 세계에서 제일 맛없는 삼촌의 한국 요리를 먹게 되겠네요. 그리고 저는 그런 삼촌을 보며 처음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결심했던 제 선택이 얼마나 가치 있었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답니다. 심지어 유럽의 사업가들과 고위 귀족의 자제들까지 매료시킨 한국어와 한국 문화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교류를 위해서도 프랑스와 유럽에는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니 정말 한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지긴 높아졌나 봅니다. 스위스 베른 유니버시티 대학교, 세계 각국에서 왔던 유학생들이 한데 모여 유학생의 밤이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학교 생활과 더불어 자신의 나라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프랑스에서 유학 온 한 학생이 한국의 김치를 가리키며 음식을 썩혀 만드는 고약한 음식이라며 비난하고 있었고 각국에서 온 학생들은 그 말에 수긍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유일한 한국인이었던 한 여학생은 자신의 노트북을 켰고 단 한순간에 세계 각지에서 왔던 학생들의 입을 다물게 했을 뿐만 아니라 강당을 휘어잡아 버렸는데요. 대체 이 유학생의 밤 강당에서 무슨 일이 있던 것일까요? 오늘 사연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 베른 유니버시티 대학교에서 정치 외교학을 공부하고 있는 에밀리아 비셔라고 합니다. 유학생들이 많은 대학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세상에는 참 다양한 나라와 인종,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각자의 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스위스를 찾는 유학생들을 보다 보면 배워야 할 점도 찾을 수 있지만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들도 찾게 됩니다. 정치외교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다양한 나라의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는 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유학생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딱 한 가지 아쉬웠던 건 아시아계 유학생이 제 주변에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너무나 반갑게도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온 유학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유학생들과 유대감을 쌓는 것을 좋아하던 저는 이 한국인 유학생이 저희 베른 유니버시티 대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우미에 지원했어요. 친구와도 가까워지고 또 이렇게 하면 소정의 장학금을 받기도 했거든요. 처음 보는 한국인과 친해지고 장학금도 받고 일타이피였습니다. 한국인 유학생 은정이는 굉장히 유창한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 교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한국에서도 수재였다고 합니다. 한국 이름이 박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은정이를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며 무시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저희 대학에서 공부하던 프랑스 학생들이었죠. 이 친구들은 첫날부터 은정이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은정이와 함께 학교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정말 깜짝 놀랐다는 표정으로 달려와서는 은정이에게 인종차별적인 발언들을 쏟아냈는데요. 너네 나라 애들은 김치 없이는 밥도 못 먹는다는데 괜찮아? 혹시 냄새 때문에 민폐 끼칠까봐 못 가져온 거야? 하긴 김치를 썩혀서 만든 음식이라던데 냄새가 안 나는 게 이상하지 라고 말하며 헐뜯었죠. 저는 사실 이들이 이야기하는 김치라는 음식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이 친구들이 유치한 인종차별을 하고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프랑스 친구들에게 인종차별을 그만두라고 말했어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은정이는 뭐가 그렇게 차분한지 내색하지 않고 자신의 식사를 이어가더군요. 프랑스에서 온 사브렐라는 자신이 눈을 찢고 조롱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인종차별이냐며 스위스에는 표현의 자유도 없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은정이가 유학 첫날을 망친 것 같아서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은정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라고요. 처음 해외에 나와서 이런 인종차별을 당하면 당황할 법도 한데 그러지 않는 걸 보면서 되려 제가 놀라기도 했었죠. 제가 위로하려고 은정이를 바라보면 은정이는 그저 미소로 저에게 답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하루는 유학생의 밤이라고 해서 각국에서 왔던 유학생들이 모여 학교 생활에서 불편했던 점을 이야기하고 각자의 나라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당연히 프랑스 유학생 사브렐라와 한국인 은정이도 함께했죠. 사브렐라는 은정이가 무슨 말이라도 하면 물어뜯을 기세로 은정이만 바라보면서 히히덕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노골적이라서 보던 제가 다 민망하더군요. 각 나라의 음식 이야기로 주제가 넘어갔을 때 사브렐라는 이때다 싶었는지 프랑스 요리 자랑을 엄청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요리가 세계 3대 요리 중 하나라는 걸 아냐면서 말이죠. 사실 프랑스 요리가 유명한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요리의 디저트까지 미식의 나라라고 정평이 나 있잖아요. 그런데 나라 자랑도 적당히 해야 하는데 사브렐라는 적당히를 몰랐습니다. 계속된 음식 자랑에 지친 다른 학생들은 적당히 리액션을 하고 주제를 끝내려고 했어요. 학생들의 집중력이 떨어졌다는 걸 느꼈는지 사브렐라는 갑자기 한국에서 왔던 은정이를 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많은 아시아 계통의 유학생들이 있었지만 유독 저희 학과에는 아시아에서 왔던 유학생이 없었어요. 한국에서 왔던 은정이가 저희 반에서는 유일했었어요. 그렇다 보니 유독 은정이만 붙잡고 시비를 걸었죠. 그러면서 은정이를 지목하며 이 반에서 아시아는 너가 유일한데 너의 나라는 뭐가 유명하니? 음식을 일부러 상하게 만들어서 먹는 김치인지 뭔지 말고 또 있니? 라면서 그냥 궁금해서 그런 거라며 키득거리며 조롱했죠. 은정이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 안 하고 있자 사브렐라는 솔직히 아시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중국과 일본의 요리 아니냐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특히나 중국의 요리는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세계 3대 요리 중 하나라면서 그에 반해 한국의 음식은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혹여나 입안에 너가 유일한 아시아 사람이라 혹시 한국 음식 자랑할까봐 미리 말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더니 요즘 한국 음식이 인기라는 소문이 돌던데 그건 아마 케이팝이나 드라마 때문에 같이 얼떨결에 나온 거품일 뿐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질 유행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반대로 중국 음식은 아주 옛날부터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세계 3대 요리의 이름을 올렸으니 한국과 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하며 한국은 아직 중국이나 일본을 넘지 못한 아시아 3등의 나라라고 말했죠. 그놈의 세계 3대 요리가 뭔지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세계 3대 요리를 외쳐대는데 시끄러운 앵무새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실제 의외로 이 말이 다른 학생들에게는 먹혔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프랑스인이었으니까요. 학생들은 인터넷에서 한국 음식이 유명하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실제로 먹어보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요리가 그렇게 유명하다면 한 번쯤은 한국 음식을 접해봤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도 했죠. 이런 시시비비가 반복되자 유학생의 밤 토론장은 뜬금없는 아시아 국가들을 평가하는 자리가 돼버릴 정도로 열기가 달아올랐습니다. 심지어 모든 학생들이 이에 동조하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은정이 편에 서서 한국을 지지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은 사브렐라가 말하는 중국인들을 만난 적이 있었다고 했죠. 관광지에서 중국인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새치기를 밥 먹듯이 하고 성당같이 침묵을 지켜야 하는 곳에서 큰 소리로 떠들기까지 했으며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려서 눈살이 찌푸려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은 사브렐라는 아니 잘 생각해보라면서 아시아에서 가장 큰 나라는 분명 중국인데 그런 중국이 그렇다면 과연 한국이라는 작은 3등 국가는 어떻겠냐고 하면서 원래 아시아 국가는 그런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를 경험해봤던 친구들이 많지 않았던 터에 사브렐라의 말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을 내는 친구들은 없었고, 결국 분위기는 사브렐라의 말이 모두 맞다는 것으로 결론 나려는 찰나였죠. 그때 그동안 조용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은정이가 자신의 노트북을 가지고 나가서는 강당에 설치되어 있던 빔 프로젝트에 연결하더니 어떤 영상을 틀기 시작했던 것이었어요. 영상에는 프랑스 TF 방송에서 진행되었던 한국 요리에 대한 프랑스 현지 미쉐린급 요리사들이 평가하는 영상이 담겨 있었고, 한국의 요리를 먹었던 프랑스 셰프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며 최고를 연신 내뱉고 있었죠. 그동안 입으로만 떠들던 사브렐라와 다르게 한국에서 왔던 은정이는 조용히 그들의 말을 듣다가 눈과 귀로 모든 걸 보여주며 단 한순간에 유학생의 밤이 열렸던 강당을 휘어 잡아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브렐라가 보여줬던 은정이에 대한 인종차별은 더욱 극대화된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토론장에서 은정이에게 한 방 제대로 먹었으니 약이 잔뜩 오른 모양이었죠. 시간이 조금 더 흐르고 저희 학과에서는 유학생의 밤 2탄이 진행되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각국의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저마다 자신들의 국가를 소개하고 자신을 소개하는 자리였다면 이번에는 여행이었습니다. 숙소에 들어가기 전 마트에서 식재료를 사기로 하고 다 같이 마트로 들어갔었어요. 하지만 이 마트에서 정말 뜻밖의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는 사건이 일어나고야 말게 되었죠. 열심히 먹을 것을 고르고 있는데 어디선가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싸우는 것 같은 소리에 저희는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갔어요. 알고 보니 카운터에서 한 할머니와 직원들이 언쟁 중이더라고요. 사실 말이 언쟁이지 할머니가 일방적으로 직원들에게 추궁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대체 무슨 상황인가요? 하고 물어봤는데요. 글쎄 할머니가 빵을 사려는데 돈이 모자랐다고 하더군요. 돈이 모자라면 물건을 못 사는 건 당연한 건데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 좀 안타까운 상황이더라고요. 돈이 부족했던 할머니는 직원들에게 손주에게 줄 빵을 사고 싶었을 뿐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던 것이었죠. 할머니의 행색을 보니 사정이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할머니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꾸깃꾸깃한 지폐 한 장과 동전들을 내밀고는 돈에 맞춰서 빵을 조금 잘라갈 수 없냐고 물으시고 계셨습니다. 직원들은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거절했죠. 마트 직원들은 아니 돈이 없으면 마트를 오지 마셔야지. 왜 굳이 마트에 와서 곤란한 질문을 하느냐며 할머니 때문에 지금 다른 고객분들한테까지 피해가 가고 있다며 몰아세웠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브렐라는 직원의 말을 듣고는 맞는 말이네. 지금 사람들 장보다 말고 아무것도 못하고 구경하기 바쁘잖아. 그러더니 옆에 있던 다른 친구들과 키득거리며 장난치며 다시 장을 보러 가더군요. 이들의 언성은 점점 높아져 갔고 분위기는 점점 과열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할머니가 빵을 품에 안고 주려고 하지 않자 강제로 뺏는 위협적인 행동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누군가가 싸움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고 그건 바로 한국에서 왔던 은정이었어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죠. 저는 큰 사단이 날까봐 뛰어들어가 은정이를 붙잡고 너가 저기 끼어들어서 뭘 할 수 있겠냐면서 은정이를 데리고 나오려고 했습니다. 가장 목소리가 크던 직원 중 한 명의 덩치가 아주 컸거든요. 은정이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할머니가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할머니의 편에 서서 직원들을 나무랬습니다. 덩치 있는 직원은 아시아에서 온 호리호리한 여성인 은정이의 말을 듣고는 할머니의 앞을 가로막은 은정이를 옆으로 밀어내더라고요. 은정이는 밀리지 않으려고 했고 그런 직원은 당황해하며 더 힘을 줘 은정이를 밀어내며 왜 상관없는 당신이 끼어들어서 난리냐며 가라고 했습니다. 직원이 힘을 써 은정이를 밀어내려고 하자 은정이는 직원을 슬쩍 피했고 직원은 자신의 힘을 주체 못하고 앞으로 꼬꾸라졌죠. 그러더니 할머니에게 다가가 할머님의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할머님과 마트 밖에서 무슨 대화를 나누더니 실갱이에 다 부셔진 빵을 한 손에 들고 다시 와서는 다른 깨끗한 빵과 음료 등을 잔뜩 싸서 카운터에서 계산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은정이가 이렇게 과감하고 터프한 아이였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늘 학교에서도 조용하고 자신의 할 일만 묵묵히 하던 친구여서 그저 조용한 새침대기 여자아이인 줄만 알았었거든요. 다른 친구들도 은정이의 다른 모습에 모두 놀랐는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은정이는 깨끗한 빵과 음료, 그리고 다른 한 손에 부셔진 빵 봉지를 들고 다시 할머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할머님 괜찮으세요? 이거 받으세요. 그리고 이 빵하고 음료 가지고 가셔서 손주랑 맛있게 나눠 드세요. 라면서 할머니를 추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부셔진 건 제가 먹을게요. 라고 하더군요.
할머님은 은정이에게 연신 정말 고맙다면서 사실 오늘이 손자의 생일인데 변변찮은 케이크 하나 해줄 돈이 없었다며 이 은혜를 어떻게 갚냐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은정이는 손자 생일이었다는 말을 듣곤 살짝 놀라면서 다시 마트에 들어가서 케이크와 과자, 음료수를 바리바리 사들고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까지 받을 수는 없다며 거절하려 하셨지만 오히려 은정이가 받아달라고 부탁하는 탓에 거듭 감사 인사를 하시며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초면에 이름도 모르는 생판남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는 것에 적잖이 충격을 받은 저는 이때부터 은정이가 더욱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은정이처럼 행동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이전에 있던 유학생의 밤에서 한국도 민폐짓을 하던 중국과 다를 거 없을 거라던 학생도 자신의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겠다고 말할 정도였죠. 저는 은정이에게 다가가서 아니 마트 직원이 덩치도 크고 무섭게 생겼던데 무섭지도 않았어? 큰 봉변이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그렇게 무턱대고 나섰어? 라고 물어봤었는데요. 은정이가 갑자기 제 손을 잡더라고요. 은정이가 저의 손을 잡았을 때 저는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고 갑자기 밀려오는 부끄러움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기댔던 은정이는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왜 그래 괜찮아? 바들바들 떨고 있던 은정이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무서웠다고 말이죠. 그러면서도 할머니 손자가 케이크를 받을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며 나지막하게 말하더군요. 은정이는 그때의 상황이 몸이 떨릴 만큼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조차 물리치고 할머니를 위해 기꺼이 나선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 스스로에게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또한 그런 은정이의 행동에 감동했었어요. 은정이의 이런 모습에 저를 포함한 다수의 많은 학생들이 은정이에 대해 다시 보게 되었죠. 이 일이 있고 난 뒤 은정이는 친구들 사이에서 완벽한 영웅이 되었고 은정이를 좋아하는 남학생들도 우후죽순 늘어났죠. 그 일이 있고 다음 날 저희는 숙소 뒤쪽에 있는 곳으로 트레킹을 떠났습니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발을 삐끗하면서 발목을 다쳤어요. 심하게 다쳤는지 그대로 주저앉아 고통을 호소하길래 곧장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발목을 다친 친구는 병원으로 가는 내내 병원비 걱정뿐이었어요. 스위스의 물가는 정말 살벌한데 병원비는 더 살벌하거든요. 게다가 스위스 국민도 아니고 유학생이었으니 걱정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는 동안 친구의 발목은 실시간으로 부어오르고 있었고 아무리 병원비가 아까워도 치료를 미룰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발목을 다친 친구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와 5분 동안 상담했습니다. 의사가 더 정밀한 검사와 치료를 받는 게 어떻겠냐 말했지만 너무 놀랍게도 발목을 다친 친구는 얼음찜질과 보호대를 하는 것으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이 친구는 영국에서 온 친구였는데 집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만 했는데도 병원비가 한국 돈으로 210만 원이 나왔으니 뭘 더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아주 다행히도 얼음찜질을 하면서 푹 쉬니 붓기가 가라앉더라고요. 물론 친구는 여행 내내 아무것도 못하고 숙소에 있어야 했지만요. 게다가 여행 이후에도 한 달 동안 제대로 걷지 못해 고생했습니다. 발을 세게 구르기라도 하면 발바닥을 통해 통증이 다리 전체부터 허리까지 타고 올라오는 바람에 걸음걸이도 현저히 느려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학기가 끝났고 저희는 여름방학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은정이와 함께 국내 여행을 좀 해볼까 했는데 한국에서 머물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정이에게 함께 한국에 가도 되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다른 친구들이 더 와서는 자기들도 데려가라고 하더라고요. 은정이가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지 모두가 은정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은정이는 흔쾌히 저희들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신나게 여행 계획을 짜고 있는데 다리를 다쳤던 영국 친구 올리브가 자기도 한국으로 갈 때 같이 가면 안 되냐고 하더군요. 솔직히 저는 올리브와 함께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금 미안한 말이지만 다리 다쳐서 걷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과 어떻게 여행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행을 가면 많이 걸어야 할 테고 액티비티 한 것들도 많이 하게 될 텐데 어떻게 함께 다닐 수 있냔 말이죠. 하지만 한국에 가게 된 것도 은정이 덕분이었다 보니 은정이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은정이는 고민하는 듯 보였어요. 역시 아무리 이타적이고 사람 돕는 걸 좋아하는 은정이라도 이건 좀 힘든 고민이었겠죠. 올리브도 이걸 알았는지 절대 폐를 끼치지 않을 거고 혹시 아파서 힘들다면 가만히 숙소에 있을 테니 자신도 꼭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알고 보니 올리브는 한국 가수들에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한국에 대한 동경심도 커졌을 테고 그래서 한국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은정이는 아주 잠깐이지만 올리브의 다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거절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은정이는 올리브에게 함께 가자고 말하며 비행기 스케줄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니, 대체 왜? 저는 은정이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굳이 저 친구와 다니면서 불편함을 감수할 이유는 없잖아요. 하지만 은정이가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한국에 가기로 한 이유는 한국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은정이와 올리브는 자기들끼리 무언가를 계획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자신들은 병원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여행을 와서는 갑자기 웬 병원? 저는 비행을 하면서 두 사람의 몸에 문제라도 생긴 줄 알았습니다. 제가 걱정스럽게 물으니 은정이는 올리브와 함께 정형외과를 간다고 했어요. 이유는 바로 올리브의 다리 때문이었죠. 저를 비롯한 친구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아니, 스위스에서도 비싸서 못 간 병원을 한국에 와서 간다는 게 말이 되나요? 물론 전 세계에서 물가가 비싸기로 유명한 스위스보다야 한국이 더 낫기는 하겠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병원비는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눈앞에서 마주하고 있는 한국은 우리 스위스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었고 선진국과 같은 위용을 뽐내고 있었으니 한국도 굉장히 비쌀 텐데 말이었죠. 스위스에서 돈 없어 병원 치료를 포기했던 올리브가 이번에도 병원에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올리브는 덤덤했어요. 저는 은정이가 엄청난 부자라서 올리브의 병원비를 대신 내주기라도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저희가 혼란에 빠진 걸 본 은정이는 한국의 병원비는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는 덕에 저렴하다며 걱정하지 않고 가도 된다고 했어요. 올리브와는 이미 이야기가 됐다면서요. 저희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흩어지는 건 조금 그래서 친구들 다 같이 은정이를 따라서 올리브의 치료부터 하고 움직이는 것으로 하고는 같이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요. 은정이는 자신의 삼촌께서 운영하고 있다는 정형외과로 향했습니다. 올리브는 가자마자 엑스레이를 찍었고 진료실에 들어가서 초음파까지 찍고 나왔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면서 대체 병원비가 얼마나 나오려고 저러나 걱정되었어요. 스위스보다는 싸다고 했지만 초음파까지 찍었으니 한국 돈 300은 넘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은정이 삼촌이니까 좀 더 싸게 해주지 않을까. 아니 아무리 그래도 200은 넘겠지 라고 저희들끼리 나름의 계산을 하고 있었죠. 올리브의 다리 상태는 썩 좋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어린이 처음 다쳤을 때 조치를 취했다면 괜찮았을 텐데 병을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올리브는 물리치료실로 들어갔고 저는 물리치료라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그곳에서 무슨 치료를 하는지 궁금했지만 그건 안 된다기에 저희는 올리브가 치료를 받는 1시간 동안 밖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는 병원 건물 안에 있는 카페에 갔어요. 신기하게도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카페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주 보지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처음 봤습니다. 웃기게도 이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문화가 우리와 많이 다르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건 다른 친구도 마찬가지였는지 저희는 여행 온 기분을 만끽하며 여유롭게 커피를 마셨죠. 그런데 그때 공부하던 사람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커피라도 받아오려나 했는데 그 사람은 갑자기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더니 창밖 너머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더니 어떤 가게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주문한 걸 받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화장실을 가는 것도 아니고 아예 밖으로 나가서 무려 횡단보도까지 건너다니 심지어 그 사람의 자리에는 좋게 200만 원 후반은 되어 보이는 노트북과 아이패드 그리고 가방까지 있었어요. 저희는 은정이에게 저 사람이 미친 것 같다고 어떻게 저런 강큰 행동을 하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은정이는 이런 광경을 보고도 아무 동요가 없었어요. 아, 저거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당황스럽겠네. 괜찮아. 아무도 안 가져가니까 걱정하지 마. 저희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수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댄다면 저희가 대신 가서 그 사람을 잡겠다는 영웅 심리까지 생겼죠. 그런데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그 누구도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딱 한 명, 그 사람의 외투에 손을 댄 사람이 있는데 손을 댄 이유도 어이없었습니다. 자기가 앉고 싶은 자리에 그 사람의 외투와 가방이 넘어와 있으니 그걸 살짝 밀어서 자리에 공간을 만든 것이었어요. 15분 정도 시간이 지났고 그 사람은 쇼핑백을 든 채로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입을 떡 벌리고 저희가 지금 본 것에 대해서 애써 이해하려고 했어요. 놀라운 것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가방을 다 열어놓고 다니더라고요. 특히 여성분들 핸드백 지퍼를 열어놓고 다니던데 그러면 가방 안이 훤히 보입니다. 지갑과 핸드폰 등 중요한 물건들이 노출되어 있는데 그걸 그대로 보여주면서 다니는 거예요. 우리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가는 10걸음도 가지 못해서 모든 소지품이 털리고 말 것입니다.
친구들과 저희는 카페에서 SNS에 이런 한국의 카페 모습을 올렸는데요. 한국에 함께 오지 않았던 친구들은 SNS에 올렸던 소식을 접하고는 다들 놀랐는지 반응들이 폭발적이었죠. 마침 시간이 다 돼서 다시 올리브가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올리브는 치료를 끝내고 발에 보호대를 찬 상태였는데 왠지 얼굴이 번들번들 거리더라고요. 물리치료라는 개념이 생소했던 저희는 올리브에게 무엇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올리브는 물리치료사들이 자신을 따뜻한 침대 위로 눕혔고 이불을 덮어주었으며 자신의 다리를 찜질했다고 했습니다. 마사지를 받는 듯한 노곤노곤한 느낌의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 치료가 끝나 있었다고 하죠. 솔직히 무슨 효과가 있을까 했는데 발이 훨씬 가벼워진 게 확실하다며 물리치료의 효과를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병원비 수납 시간. 저희는 이렇게 좋은 치료를 받았다면 병원비가 더 올라갔을 거라고 예상했죠. 간호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엑스레이에 초음파를 하셨고 물리치료까지 받으셔서 이렇게 모두 하셨으니까 66,000원 나오셨어요. 저희는 66만 원을 잘못 들었나 했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에 찍힌 금액은 66,000원이 맞았어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행하는 동안 매일 치료받으시면 많이 괜찮으실 거예요. 물리치료 받으시면 15,000원 정도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라는 거였죠.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이런 금액이 나올 수가 있죠? 한국 의사들은 전부 땅 파서 진료한답니까? 병원비 운영하는데 드는 돈이 어마어마할 텐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저희는 은정이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게다가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받는 게 8,000원대더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저희는 숙소에 돌아가는 내내 한국의 병원비에 대한 얘기만 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저희는 고단한 몸을 이기지 못하고 잠에 들었어요. 눈을 떠보니 밤 12시가 넘은 자정이 넘었더라고요. 문제는 배가 너무 고팠다는 것입니다. 호텔 룸서비스를 찾아봤더니 와인과 술 안주뿐이었고 식사를 할 만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밖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은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은정이가 옷을 입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와 친구들은 지금 옷을 왜 입고 있는 거냐면서 은정이에게 물었더니 밖에 나가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면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은정이는 자기가 말한 것 중에 거짓말이 있었냐고 말하더라고요. 배고프다며 치킨을 먹으러 가자 내가 살 테니까. 그러면서 어서 옷을 입으라는 말에 저희는 홀린 듯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저희는 잔뜩 긴장한 상태였어요. 자정이 넘은 시간 외출이라니 이건 완전 자살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고작 5분 걸었던 저희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그곳에서 긴장한 채 몸을 웅크린 사람은 저희뿐이었습니다. 가게에는 아직도 불이 켜져 있었고 사람들은 거리에 나와서 편안하게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그런 모습들을 신기해하며 치킨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정이가 주문해준 대로 나왔던 치킨을 한 입 먹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맛이었습니다. 친구들도 모두 연신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이런 치킨은 처음이라며 놀랬죠.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치킨이 있을 수 있다니. 저는 마늘을 정말 싫어하는데 이 마늘 치킨은 여행 내내 먹어도 안 질리겠더라고요. 은정이는 치킨에 맥주까지 시켜주었는데 이 맥주와의 조합이 정말 죽였습니다. 치킨 한 입에 맥주 한 모금을 마시니 피로가 싹 풀리면서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는 저희가 먹고 있는 음식과 거리의 분위기를 영상으로 찍어 SNS에 업로드했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공유했습니다. 그러자 댓글에 난리가 났어요. 이게 한국 맞냐? 지금 당장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표를 끊을 테니 그런 줄 알라는 재미있는 댓글들도 넘쳐났습니다. 배가 터지도록 식사를 하고 나온 저희는 당연히 숙소로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은정이는 이대로 들어가서 자면 살찔걸? 이라면서 산책하며 좀 걷고 들어가자며 자신을 따라오라고 했어요. 물론 저희는 은정이에 대한 신뢰가 있었지만 타국에서의 새벽 산책은 좀 아니지 않나 싶었습니다. 치킨을 먹은 데야 번화가니까 그렇다 쳐도 산책을 하려면 한적한 곳에 가야 하잖아요. 아무리 치안이 좋은 한국이라 하더라도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였죠. 유럽에서 새벽 산책? 그것도 여성들이 모여서 아주 먼 사단이 나도 제대로 날 테니까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저희 모두는 한국의 새벽 밤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럴 수가 없다면서 정말 크게 놀랐었는데요. 은정이와 함께 간 한강에는 저희 외에도 산책을 하는 사람이 수십 명은 있었어요. 심지어는 돗자리를 깔고 누워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사이를 거쳐 지나가는데 심지어 어떤 분은 돗자리 위에서 깊은 잠에 드셨는지 코까지 드르렁거리며 아주 집 안방에서 자는 것처럼 잠을 주무시고 계셨죠. 대체 이게 무슨 광경이지 싶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분명 새벽 2시가 다 되어 가던 시간이었는데 말이죠. 다른 나라였다면 자정이 넘은 시간에 산책을 나오지 않았을 뿐더러 잔디밭에 누워있는 사람을 경계부터 했을 거예요. 위험한 노숙자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강 주변은 위험한 것 하나 없이 안전했습니다. 저희는 생전 처음으로 자정이 넘은 시간에 그것도 밖에서 심지어 타국에서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밤늦게 하는 산책은 선선하니 바람도 불고 여유롭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한국에서의 생활이 조금 익숙해졌을 때쯤 사거리에서 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어카를 끌고 가던 한 할아버지가 넘어지시면서 그만 폐지가 쏟아지고 마셨어요. 그때 저희는 정말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은정이는 고민조차 하지 않고 할아버지에게로 향했는데 저희가 놀란 건 수십 명의 한국인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우르르 할아버지께 뛰어갔었기 때문이었죠.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어린아이부터 남성, 여성, 연세가 있어 보이던 지긋한 노인분들까지 누가 뭘 할 것도 없이 길에 나뒹구는 폐지를 줍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누군가는 할아버지를 일으키며 괜찮으시냐고 묻고 있었고 다들 아는 사람들인 것처럼 폐지를 주워다 리어카에 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더 놀라게 한 것은 한 고등학교 여학생의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넘어진 곳은 사거리 한가운데였는데 그 학생은 도로에 서서 할아버지 쪽으로 오는 차들을 막아섰었기 때문이었죠. 저 가녀린 몸으로 교복을 입고 저런 용기 있는 행동을 하다니 저보다 훨씬 어린 학생이었지만 정말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연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니 그러기 어렵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 학생의 모습을 보는데 스위스에서 보았던 은정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불의를 참지 않고 약자를 돕던 그 모습이요. 한국에서는 저에게 수많은 놀라움을 안겨주었지만 저를 가장 놀라게 했던 것은 한국인들의 인성과 시민의식이었네요. 누군가에게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저는 한국인들을 더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영웅은 먼 곳에 있지 않더라고요. 스위스로 돌아갈 때 올리브는 놀라울 정도로 다리가 좋아졌습니다. 이젠 가볍게 뛰는 것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알게 된 건데 올리브가 한국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은정이가 올리브의 다리를 본 건 이 기회에 올리브의 다리를 치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래요. 올리브가 계속 통증을 호소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가면 치료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도움이 되어서 참 다행이라고 합니다. 주변 사람을 잘 챙기는 은정이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있어요. 한국에서 왔던 은정이의 존재로 정말 많은 일들을 보고 겪고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만난 한국에서의 경험 역시 잊지 못할 기억이 되었습니다. 은정이에게 인종차별하던 사브렐라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그 친구는 저희가 한국에 있던 기간에 학교의 다른 학과 동양인들을 인종차별했다가 발각돼서 학교에서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 벌은 남 못 준다고 어차피 그렇게 될 줄 저희는 이미 짐작했습니다. 여하튼 은정이가 지금 저의 베프라는 것이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저도 은정이의 강할 때는 강하고 약할 때는 약한 이런 모습을 배워서 그 따뜻함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우리 한국인 여학생이 스위스 베른 유니버시티 대학에서도 아주 유명했다더라고요. 여하튼 오늘은 은정 씨를 만나 한국과 인연을 가졌던 에밀리아 비셔 씨의 에피소드를 담은 사연이었습니다. 사연 어떠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다양한 해외 사연들을 전달해드리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 새로운 성우님께서 합류하시게 되었어요. 실제로 지금 아나운서이시기도 한데요. 아마 다음 주부터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짧게 소식 드리고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